퇴행 및 재구성. 필자는 이제 이들 내담자의 치료에서 다음과 같은 측면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자아가 약하다는 것은 자아의 견고한 방어 기제가 없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경직된 원시적 방어가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들 방어는 그러한 약한 자아를 유발하고 지속시키는 데에 기여한다. 둘째, 좀 더 높은 수준의 방어를 강화하려 하거나 내담자 적응을 직접적으로 지지하려는 시도보다는 특히 전이가 시작됨에 따라 이러한 원시적 방어 기제를 일관성 있게 해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이들 방어의 해석은 자아 성장이 재개되도록 허용하고 높은 수준의 방어작용이 우세해지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 셋째, 해석은 분석가의 개입에 대한 내담자 왜곡을 동시에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공식화해야 하며 지금 현실에 대한 내담자의 왜곡과 특히 그 시간 중에 내담자 지각 왜곡이 체계적으로 명료화될 수 있도록 공식화해야 한다. 이러한 명료화는 제안하기 조언 제공 또는 분석가의 개인적인 일을 내담자에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분석가가 내담자와 지금 여기에서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다. 이것은 내담자가 지금 여기에서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에 대해 분석가가 추측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지각의 명료화, 그리고 해석에 대한 내담자의 언급의 명료화는 본질적으로 해석적인 접근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이 접근에서는 원시적 방어 기제가 전이에 들어오면 그러한 방어 기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종종 경계선 내담자의 진전된 치료 단계에서 내담자가 이전에 보고했던 외상적 상황이 실제가 아니었으며 만성적으로 외상을 주는 다른 실제의 부모-아이 상호작용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다. 이것은 내담자가 이전에는 결코 의식적으로 자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가장 해로운 영향은 내담자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며 이러한 영향이 없어지면 내담자는 놀랍게도 새로운 삶이 조망이 시작되는 것으로 경험한다. 다음 사례는 경계선 내담자의 전이 속에서 지금 현실과 과거 왜곡의 관계성을 그리고 그 시간 중에 내담자 지각을 명료화시킬 필요성을 예시해준다. 어떤 내담자가 부모와 가졌던 친밀한 신체 접촉을 회상하였는데 그것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가족이 함께한 난교 파티 같은 것이었다. 그녀는 점차 이 기억의 환상적 성질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나중에 그녀는 자신에게 너무 당연한 것이어서 보고하지 않았던 경험을 회상하였다. 내담자는 분석가가 그녀의 어떤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의사표현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을 할 때마다 화를 냈다. 그녀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마음을 실제로 읽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녀가 화가 나도록 하려고 일부러 이해하지 못한 척 할 뿐이라고 생각하였다. 분석가가 그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가정을 일관되게 탐색한 후에야 그녀는 어머니가 그녀 마음을 진짜로 읽을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해냈다. 자기에게는 틀린 것으로 보이는 해석에 대한 그녀의 거부는 그녀에게 어머니에 대한 반항으로 경험되었다. 어머니의 암묵적 전능함, 가학적 침입, 아동기와 청년기 동안 그러한 의사소통 스타일에 대한 내담자의 수동적 적응, 그리고 그러한 패턴의 2차적 전능적 활용은 그녀 아동기의 현실적이고 매우 외상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이 속에서 부모에 대한 환상 경험과 그것에 대한 방어를 훈습한 후에 내담자의 치료 관계의 좀 더 현실적인 측면을 지각할 수 있었다. 그녀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실제로 있었던 병리적 상호작용을 자각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전까지 그녀에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던 것이었다.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이러한 관찰의 함의는 이 내담자의 현실 검증 장애가 전이 현상의 두 가지 층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첫째, 초기 자아 장애와 관련된 환상적 내적 대상 관계를 반영하는 때로 거의 정신병적 성질을 띠는 고도로 왜곡된 전이. 둘째, 현실 경험과 관련된 좀 더 현실적 전이, 즉 고도로 부적절한 부모-아이 상호작용이다. 치료 관계에서 활성화되는 원시적 방어 기제에 대한 해석은 내담자의 심리적 기능의 즉각적이고 인상적인 개선을 유발해내기 때문에 이 방법은 본질적으로 정신병 내담자로부터 경계선 내담자를 구분해내는 진단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다. 그 시각 여기서 조금 유의해 보실 부분은 여기서 컨버그는 치료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분은 전이 해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해석 중심으로 내담자를 보드라인 성격 구조를 가지신 분도 해석을 통해서 치료해야 된다 하는 이런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하는 전이 해석에 대해서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컨버그가 시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현대정신분석이나 다른 쪽에서는 컨버그하고도 다른 어프로치를 하고 있다는 걸 또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해석적인 접근보다는 경계선적 인격 구조에 있는 분은 해석을 통해서 이분들 해석을 했을 때 그 해석을 수용할 만한 상태가 될 때까지는 우선은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 중심으로 이분들의 얘기를 컨테인하면서 상당한 기간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현대정신분석에 굉장히 강조를 하죠. 해석적인 접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석적인 접근이 많은 경우에 아직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우선은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특히 조이닝이나 미러닝 같은 기법을 통해서 내담자가 충분하게 안전한 공간으로 치료 세팅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본인의 불편한 것이나 본인이 좋은 것이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정석은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전 작업들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버벌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자기 얘기를 잘 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가면서 이분들의 이고가 어느 정도 성장이 돼서 해석적인 접근이나 어떤 질문을 잘 수용할 수 있을 때는 이분들을 전통적인 이런 해석적인 기법이나 설명 이런 인터벤션을 하게 되지만 너무 섣불리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경고를 현대정신분석에서는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서 그렇지만 컨버그 궁극적으로는 컨버그 기법은 중요해요. 해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방식의 해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컨버그 얘기를 우리가 소화를 하죠. 그 시간의 분열 기제 해석과 같은 원시적 방어 기제에 대한 체계적 탐색은 경계선 내담자의 기능을 즉각적으로 개선시키겠지만 정신병 내담자의 경우 명백한 정신병 증상으로의 퇴행을 유발할 것이다. 다음 사례는 진단 과정에 나타난 그러한 개선이나 퇴행을 보여준다. 병원에서 필자는 20대 초반의 미혼 여대생을 면접하였다. 그녀는 어색하고 기이한 행동, 아이와 같은 과장된 몸짓, 정서적 폭발, 자살 생각을 보였고 사회적 관계와 학업 성취에서 기능이 떨어진 상태였다. 그녀의 첫 진단은 히스테리성 성격이었다. 그녀는 사회적 및 정치적 문제에 매우 관심을 보였고 자신이 입원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그녀는 동시에 자신의 자살 환상을 얘기하는 동안 완전히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고
마치 졸리거나 약 먹은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녀는 면접을 지루해하는 분명한 표시를 드러냈고 스스로 자신에 대한 마음을 수습할 수 없다고 호소하였다. 필자는 그녀에게 자신에 대한 관심을 사회적 및 정치적 상황에 대한 관심으로 대치시킨 것, 면접자를 평가절하하는 표현을 한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녀 대신 책임을 떠맡도록 하기 위해 혼란스럽고 게으른 행동과 자신에 대한 관심을 해리시킴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효과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에게 지적하였다. 기법적 용어로 말하면 필자는 원시적 방어기제가 분열, 부인, 전능, 평가절하, 필자와의 지금 여기에서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날 때 그것을 해석하였다. 면접 과정에서 내담자는 거의 정신병적 모습을 보이며 비록 매우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사력 있고 통찰력 있는 신경증 내담자로 변화하였다. 최종 진단은 경계선 특성을 가진 유아적 성격이었다. 여기서 첫 번째 사례에서는 굉장히 경계선적 인격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정신증적 상태는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석적인 접근, 특히 방어기제에 대한 해석을 했을 때 그 해석을 잘 드러내 그 얘기를 잘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지나친 퇴행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통찰을 가져갈 수 있을 수준이 된다고 봤어요. 초기에는 우선 초기 면접에서 이런 정도까지 해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안 한지는 우리가 이분은 병원 세팅이니까 이런 면접을 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프라이빗 오피스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분이 이런 식으로 면접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죠. 아주 이분 처음 면접하면서 이분이 어떤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낱낱이 이렇게 해석한 건데 물론 심층 해석은 아니고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해석을 받아들여서 그 통찰을 어느 정도 자기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이분은 만약에 정신증 환자에게 이렇게 했다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데 이걸 받아들이는 걸로 봐서 일단 경계선 특성을 가지신 분, 경계성 인격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유아성 성격 장애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경계선 특성을 가진 유아성 성격이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경계성 인격 구조를 가진 사람 중에 이분의 성격 유형은 유아성 성격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교수님, 그게 거기에 고착돼 있다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유아기의 어떤 성격 구조에 성격 장애 혹은 인격 장애라는 퍼스널리티 디스오더가 분류하는 기준이 어떤 분열성 성격, 강박적 성격 여러 가지로 다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아성 성격 장애가 있는데 이걸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유아성 성격 구조를 그 중에 성격 장애 중에 하나로 인정을 하는데 이번에 그 유아성 성격 장애인데 이 성격 장애의 정도가 어느 정도나 할 때 신경증 레벨이냐 여기서 얘기하는 경계선적 인격 구조 레벨이냐 아니면 신경증적 레벨이냐 그 레벨을 구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 구조라는 측면에서 이분은 정신증이나 신경증이 아닌 네. 경계성 인격 구조 그 레벨에 있는 분이다. 그렇지만 이 사람의 성격 장애는 유아성 성격 장애다. 이렇게. 그러니까 네. 분류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네네네.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보죠. 필자는 이 사례와 대조되는 또 다른 20대 초반의 미혼 여대생을 면접하였는데 그녀의 첫 진단은 경계선 수준에서 기능할 가능성이 있는 강박신경증이었다. 전체 상호작용은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생각으로 채워졌다.
더 개인적이고 정서적인 자료를 살펴보기 위한 노력은 단지 뒤따르는 얘기 내용의 추상적 성질을 증폭시킬 뿐이었다. 필자는 그녀의 이론화가 갖는 회피 기능을 해석하고자 하였으며 그녀가 이론적, 철학적 용어로 표현한 몇몇 정서적 경험을 탐색하였다. 필자는 그러한 경험의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영향이 그녀에게 너무 버겁지는 않았는지, 그녀의 이론화가 거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그녀에게 안전함을 제공하였는지가 궁금하였다. 예를 들면 그녀는 남자친구와 불행한 관계의 성질을 탐색하면서 죄책감에 관한 신학 이론을 논의하였다. 필자는 그녀가 남자친구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죄책감을 탐색하는 것이 힘든 것인지 궁금하였다. 필자는 그녀의 방어 노력을 직면시켰을 때 그녀는 더욱 불안해지고 노골적 불신을 보였으며 오히려 더 추상적으로 되었다. 면접이 끝나갈 무렵 형식적 사고장애의 직접적 증거가 있었고 정신분열증적 반응이라는 진단이 최종적으로 확인되었다.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이러한 관찰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경계선 내담자의 오세한 방어 기제를 해석하는 것은 자아 기능을 강화할 수 있지만 같은 접근을 정신병 내담자에게 적용한다면 퇴행이 심해질 수 있다. 두 번째, 현실 검증 방어 기제의 효율성 및 직접적 대인 상호작용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방어 기제의 해석이 정신병 내담자의 퇴행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해석적 접근을 시도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보다 그러한 접근은 정신분석과 경계선 내담자에게 추천되는 수정된 접근, 이 두 가지와는 다른 특정된 수정된 분석 기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자기상 잠깐 멈춰서 보시면 이 두 번째 사례는 이렇게 면접하면서 여러 가지 이분을 진단한 결과 아까 해석을 했을 때 이 해석이 효과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현실 검증 능력이 파괴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경우죠. 어떤 면에서 두 번째 사례는 처음에 강박신경 여기서 경계선 수준의 강박신경증이라고 봤는데 실제 이분을 만나서 면접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접근을 해본 결과 이분은 오히려 형식적 사고장애가 있는 이런 분으로 정신분열증 환자로서의 여러 증상들이 보인 것으로 보여요.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분은 정신증 레벨의 환자라고 여기서 감별 진단을 하게 됐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게 경계선 내담자의 우세한 방어 기제를 해석하는 것은 자아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지만 같은 접근을 정신병 내담자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퇴행이 더 심해질 수 있다. 근데 이게 문자상으로는 굉장히 분명한 것 같은데 실제 임상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보드라인 환자나 정신증 환자나 둘 다 굉장히 퇴행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방어 기제를 해석한다고 해석적인 접근이 물론 정신증 환자의 경우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이분들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컨버그도 정신증 환자에게 해석을 하는 것은 금물이다. 그런데 여기서 경계선 인격 구조를 가진 분들에게는 방어 기제를 해석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자아 기능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감별 진단이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임상에서는 이 경계선적 인격 구조를 가진 분도 해석을 지나치게 할 경우에는 정신증 환자 못지않게 퇴행할 수가 있죠. 그 퇴행이 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고 그래서 현대정신분석에서는 정신증이건 경계선 인격 구조건 일단 해석은 함부로 원칙으로 사용하지 않고 정서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분들의 이고 스탠스가 어딘지를 보아가면서 해석이 가능한
어느 시점이 올 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선별적으로 해석 기법을 사용하는데 컴버그는 중점이 해석적인 기법을 더 중점적으로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완전한 심층 해석을 하는 건 아니지만 here and now 그러니까 전위 해석 중심으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분은 경계선적 인격 구조를 가지신 분들은 해석적인 접근을 하는데 이분들 무조건 다 자아가 강화되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 전이 정신병이 생기죠. 전이 정신병, 트랜스퍼런스 사이코시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 검증이 실패하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까지를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컴버그는 해석적인 접근을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입원을 시키거나 다른 동료 치료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가지고 치료를 했던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분은 좀 더 해석적인 접근을 다른 어프로치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자아심리학자 입장에서 수정된 기법이긴 하지만 해석적인 기법을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좀 더 가보죠. 자기상과 대상상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고 이어서 자아 경계를 상실한 정신병 내담자 역시 분열 및 다른 관련된 원시적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 그러나 그는 완전한 삼켜짐이나 자아 해체라는 위협적인 원시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표면적 적응 유지를 하기 위해 그러한 방어를 사용한다. 그의 문제는 미움과 사랑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정동에 대한 자기의 평화를 강화하는 것이다. 자각의 강화, 정동에 대한 자각의 강화를 피하는 게 정동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어떤 정서적 관계의 바로 그 강도가 자기상 및 대상상의 재융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신병 내담자의 원시적 방어 기제에 대한 해석은 현실 검증을 더욱 상실하게 되고 정신병적 퇴행을 유발할 수 있다. 여기서 원시 좀 컴버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정서적인 관계가 발생되면 바로 자기상과 대상상의 재융합이 일어난다고 하는 게 이게 사이카틱한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석적인 접근을 잘못하게 되면 이분들은 자기의 대상상과 자기상이 재융합을 일으켜버리면 가까스로 자기와 대상을 구별하고 있던 것에서 완전 퇴행이 일어나면서 사이카틱한 정신증적 상태로 아주 퇴행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인걸프먼트나 이고 디솔루션 이걸 방어하고 있는데 그 방어가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정신증적 상태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방어 기제 완전하게 입원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방어가 아까 원시적인 방어 기제들이라고 그랬죠. 분열이나 헬이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자기가 완전하게 해체되지 않는 상황으로 이렇게 방어를 하면서 살고 있는데 해석적인 접근을 하면 이분들이 이런 자기가 애써 방어하고 있는 그 지점을 놓쳐버리고 인걸프먼트나 그러니까 완전히 대상에게 삼켜져 버리거나 자아 해체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 빠져들어간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분들은 바로 브레이크다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현상으로 지금까지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던 정신적인 평형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그러니까 정신적인 기능이 붕괴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자아상과 대상상이 재융합됐다고 하는 건 지금 사이카틱한 상태가 활성화되어 버렸다는 얘기죠. 잠재적인 사이카틱한 상태에서 이 정신병이 활성화되어 버리는 이런 상황이 가면은 현실 생활을 전혀 할 수 없게 되겠죠. 정신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 우리 해석적인 접근을 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이분들의 정서들이 많이 건드려지면서 자기상과 대상상이 융합하면서 심각한 퇴행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현실 검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 상태, 딜루저널 상태로 가버리죠. 네, 네. 현실 검증이 안 되는 것.
자기상과 대상상이 융합된다라는 게 현실 검증 능력을 잃는다. 뭐 이거로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예, 지금. 그렇죠. 그거 아, 기본적인 네. 심리 내적인 것이고 네. 결국 현실에서 현실 왜곡들이 일어나 버리죠. 근데 이제 저도 요새 이제 사실 이 해석이 갖는 의미도 중요할 때가 더러 있는데 그걸 언제 얘기를 할 것인가는 이게 경험치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 그렇죠. 묘한 어떤 감각으로 되는 일인 것 같기도 해요. 때로는 때때로.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에서 돌려줄 필요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드롭됐던 케이스들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 이분들은 어떤 불편한 감정을 느꼈을 때 그 불쾌한 정서가 굉장히 이게 도가 지나친 수준인 것 같았어요. 제가 느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좀 뭐야? 뭐 저렇게 얘기해? 뭐 이렇게 이제 여기 신경질 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은 소리를 꽤 지르거나 이렇게 막 벽을 충고가 있는 치거나 네. 예, 굉장한 어떤 분노 폭발, 기질 폭발을 일으킬 정도 수준으로 고통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결국 트라우마틱한 경험으로 인한 어떤 정서가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들의 뇌를 이렇게 이제 관찰하고 연구한 선생님 얘기를 들었는데요. 외상이 됐던 그 상태를 뭐 이렇게 떠올려 보라고 한다. 그리고 나서 뇌를 촬영하니까 정서 쪽의 뇌를 관장하는 쪽이 굉장히 활성화되더래요. 그런데 생각하고 사고하는 우리가 흔히 좌뇌라고 할까요? 그쪽은 굉장히 이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죠. 판단하고 사고하는 이쪽 뇌가. 그러면서 이게 정서를 관장하는 뇌가 막 활성화되면서 조금 있다 뚝 떨어지더래요. 이렇게 툭 떨어지는 그런 걸 관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외상을 입었든 어쨌든 이게 뭔가 마음속에서 불편한 감정을 이렇게 소화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게 받아들이는 강도가 다르구나라는 걸 그렇게 또 이해를 하게 돼요.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정신분석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자극을 한 세션 내에 100 단위의 100 유닛의 자극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보통 뉴라틱한 환자라고 한다면 사이카틱한 사람은 예를 들어 10 유닛 정도만 넘어가도 이분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보드라인 환자는 뭐 40이나 30만 돼도 그걸 견디지 못하는. 그래서 그래서 자극 예, 약화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슨 유리구슬 같아요. 그렇죠. 유리 같아요. 굉장히 부서지기 쉬운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막 자지러져요. 자지러져요. 그래서 이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이고 스트렝스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뭘까? 그래서 참 저도 한탄스럽고 답답하고 많은 그 실패를 통해서 근데 그걸 내 입장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이분들을 조심스럽게 편안하게 안정적인 자기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야겠구나 뭐 이렇게 이제 가난한 마음을 갖고 만나긴 해요. 근데 그래요. 항상 조심스럽게 불편해요. 상담자의 마음이 가난해지면 그분들이 편안해지죠. 그러니까 일단 이분들을 만날 땐 내가 욕심을 내면 절대 안 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욕심을 낸다는 것은 나의 보폭에 따라서 내 남자가 따라와 주기를 원하는 거니까 이분들로서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절대 안 돼요. 그렇게는 될 일이 없고요. 할 수가 없는 그렇게 거죠. 될 수가 없고 근데 조금 가지지도 않아요. 하다가 이게 무리가 되면 결국은 우리가 지나친 자극을 주어버린다는 얘기가 우리가 해석적인 접근이나 아니면 이 사람이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분들이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가버릴 수 있는 거죠. 그 역전이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교수님, 근데 저는 이분들을 만나면 역전이가 정말 불편한 정도를 떠나서 멘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영희 선생님께서 그 역전이를 어떻게 감당하셨나 늘 그게 궁금해요. 저한테 정말 엄청난 저 스스로도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안고 가야 되는 어떤 치료자의 숙명? 이런 걸 참 많이 경험했어요. 저의 어떤 척박한 현실과도 맞닿았기 때문에 또 그게 나중에는 환자에 대한 연민으로 바뀌면서, 제 역전이도 바뀌고, 그 다음에 환자도 이제 저를 사용해서 저를 엄마로 만들더라고요, 자꾸.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가져보지 못한 그 엄마를 자꾸 투사하게 되고 저를 그 엄마로 만드는 투사적 동일시가 일어나게 되면서 엄마 역할을 해주게 되면서 치료가 일어나는 이런 경험들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나중에 양육적 역전이까지 이제 일어나는 거죠.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한 분이니까 자기의 전이가 충분히 활성화되면서 나중에는 이 사람을 양육해야 될 어떤 그런 정서, 역전이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치료가 더 깊어진 거죠. 네. 원시적 방어 기제, 특히 정서의 자각을 어렵게 만드는 병리적 형태의 분열과 투사는 정신병 내담자의 빈약한 사회의 적응을 보호한다. 자기와 대상 간의 분화 결여가 불분명해진다. 정신병 내담자에 대한 집중적 심리치료는 이러한 자기와 대상의 융합을 강조해서 다루며 경계선 장애에 요구되는 것과는 다른 치료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정신병, 특히 정신분열증 내담자의 집중적 정신분석 심리치료는 강력한 역전이 반응을 체험해낼 수 있는 치료자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역전이 반응은 전이 속에서 내담자의 융합 경험에 의해 발생한다. 치료자는 자신의 역전이 경험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내담자가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자신이 이해한 것을 내담자에게 언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내담자의 경험과 치료자의 현실 사이나 내담자의 과거나 현재 전이 사이에 존재하는 암묵적 차이를 점진적으로 상세히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이와 달리 경계선 내담자를 치료하는 치료자는 원시적 투사적 기제, 특히 투사적 동일시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투사적 동일시는 내담자가 자기상과 대상상을 교대로 투사하는데 그리고 치료자와 상호작용 경험에서 내부에 있는 것과 외부에 있는 것의 경계를 흐리게 하는 데 강력히 기여한다. 경계선 장애의 전이에서 전이의 행동화와 원시적 정서적 요구의 과도한 만족은 통제될 필요가 있으며 치료자는 본질적으로 중립적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여기서 참 여기 정신병 환자의 경우에는 역전이 반응은 전이 속에 나타나지는 내담자의 융합 경험에 의해서 역전이 우리가 경험한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신적 레벨에 있는 환자들 아주 심각한 프리헤드폰 환자들 경우에 그 보더라인 레벨이 아니고 정신적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은 대부분 발달 심리로 보면은 부모와 어머니 대상과의 융합 경험을 체험하지 못한 부분들이죠. 아주 초기에 부모와 자기가 한 몸으로서 느꼈던 심바이오시스, 공생의 경험이 없는 분들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공생을 경험해야 사람이 된다는 뭐라고 할까 정서적으로 이 세상을 버텨낼 수 있는 이런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공생의 경험이 필수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기에 공생의 경험, 심바이오시스 경험을 충분하게 하지 못한 분들은 이 경계선 레벨까지 가지 못하고 정신적 레벨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 대부분. 심한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아주 초기에 박탈이 심각해서 공생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까 우리 발제자가 얘기했던 케이스에서
자기의 양육자와의 공생을 평생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더 이상 발육이 안 돼 버린 거죠. 정서적으로. 그래서 치료 과정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게 융합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인데 그 다 위험하기만 한 대상이죠. 자기를 공격하는 가혹한 대상으로 전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 몸으로 느끼기보다는 우선 무서운 대상으로밖에 더 체험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안전하게 대상과 자기가 하나라는 정서를 어떻게 이분들이 체험하느냐. 그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상담자가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전문적으로 분석적인 입장에서 자기애적 전이라는 개념에 나르시스틱 트랜스퍼런스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담자가 상담자가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정서를 체험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상태가 굉장히 오랜 기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정서는 보통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머니하고 관계에서 초기에 느꼈던 정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받았어야 될 자기애적 서플라이, 자기애적 어떤 정서적인 자산들이 정서적인 자산들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기애적 서플라이를 상담자를 통해서 얻는 과정이 이 공생 심바이시스를 재경험하는 자기애적 전이 단계인 거죠. 이 단계를 충분하게 맞춰야만 그 뒤에 분리개별화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분리개별화를 해나가는 과정이 생기는데 그래서 우선 공생의 체험이 없는 분은 분리개별화를 엄두를 못 내는데 이 공생의 체험이 아까처럼 어쩌면 정신적 레벨에 있는 분도 좋은 치료자를 만나서 이런 공생의 경험을 충분히 하게 되면 정서적으로 이제 대상과 자기를 분리해내는 힘들이 생겨나면서 분리개별화가 시작되는데 이 분리개별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라는 발달 과정에서도 일어나는 일인데 이 재접근기라는 게 말로 얘기 들어가면 분리개별화를 일단 해나갔는데 외부 상황 속에서 굉장히 위험하고 두려운 게 생기면 다시 원대상에게 돌아오는데 어머니 대상에 돌아올 때 어머니가 이때 잘 맞아줘서 다시 힘을 얻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재접근하는 기간을 잘 돌봐서 분리개별화가 충분하게 일어나면 뮤라틱한 수준이나 건강한 수준으로 가는 건강한 사람이 되거나 거기서 또 좀 어려움이 있으면 뮤라틱한 수준 최소한 신경증적 레벨까지는 갈 수 있는데 그 지점까지 통과하지 못한 분들이 보드라인 환자로 남는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보드라인 환자들은 정신적 환자보다는 정서적인 아까 우리가 서플라이라는 말 우리말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정서적인 자산들을 부모로부터 상당히 많이 얻으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떤 러브 앤 헤이트가 문제 되지 정서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대상과 자기가 하나도 아니다. 이런 융합의 단계가 아니라 분리개별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상황 속에서 그렇지만 이 사람들에도 충분하게 분리개별화 과정 속에 있었다는 것은 공생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도 융합의 욕구는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심한 퇴행이 생기면 이분들도 융합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보드라인 환자들도. 그래서 이런 상태가 어떤 면은 전이 정신병이라고 우리가 다음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현실 경증 능력이 무너져 버리고 자기와 대상과의 정신증 환자가 느끼는 것처럼 융합을 향해서 이렇게 퇴행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 보드라인 환자들은 외부 현실 속에서 이렇게 퇴행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치료 세팅 안에서만 이런 퇴행이 일어나고 외부 세계에서는 안전하게 정상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이런 심각한 퇴행 현상이
심리 치료 시간 내에서만 일어나고 밖에서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신적 환자와 경계선 인격 장애자는 구별을 할 수 있고 그 구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융합 경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주제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프리헤드팔 환자는 누구나가 융합하고 싶어 해요. 그 대상을 어머니로 삼고 싶은 욕구예요. 다음의 결론적 언급은 구체적으로 경계선 내담자에게 적용된다. 전이 속에서 활성화된 원시적 수준의 내재화된 대상관계를 훈습함으로써 실제 아동기의 경험과 관련된 좀 더 높은 수준의 그리고 좀 더 현실적 형태의 내재화된 대상관계가 점차 우세해질 수 있다. 손상된 자아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담자는 자신의 인생 초기 수년 동안 그가 겪었던 매우 실제적이고 심각한 한계와 어떤 시점에서는 화해해야 한다. 여기에서 신체적 및 심리적 결함과 타협하는 문제도 포함된다. 경계선 내담자에게는 초기 삶에서의 실패라는 사실과 궁극적으로 화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것은 마치 선천적 혹은 초기에 결정된 신체적 결함을 가진 환자가 자신의 결함을 인정하고 애도하고 그리고 화해하는 것이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이다. 경계선 내담자는 자신의 부모가 어떻게 자신을 실망시켰는지 점차 자각하게 된다. 치료 시작 무렵 그가 환상 속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부모는 왜곡되고 이상한 방식으로 그를 실망시킨 것이 아니다. 그보다 그의 부모는 사랑을 주고받는 단순한 인간적 방식에서 그리고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통합과 이해를 제공하고 직관적으로 도와주는 방식에서 아이를 실망시킨 것이다. 경계선 내담자는 과거 부모와의 완벽한 관계에 대한 매우 이상화되고 비현실적으로 보호적인 환상을 포기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들에게는 부모와 실제로 분리하는 것이 신경증 내담자의 경우에 비해 훨씬 더 어렵고 두려운 기대이다. 이들 내담자는 또한 전이 속에서 이상화와 마술적 기대를 훈습해야 하며 분석가를 한계를 가진 한 사람의 인간으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학습 과정은 기법의 변형을 분석함으로써 혹은 치료 상황에서 기법의 수정과 분석가가 그렇게 수정한 이유에 대해 현실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루어진다. 자기 과거의 심각한 결핍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애도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러한 애도를 훈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외로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은 결코 충분히 보상할 수 없었던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있다는 점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필요하다. 아마 그러한 능력은 치료의 전 과정을 통해 발달해 갈 것이지만 이러한 발달이 어느 정도까지 일어날 수 있는지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여기서 굉장히 치료가 되면 어떤 상태가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이상적으로는 이런 상태로 여기서는 계속 이분들의 통찰이 커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컴버그다운 설명이에요. 해석적인 접근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대상관계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초기에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전이 속에서 활성화된 원시적 수준의 내재화된 대상관계를 훈습함으로써 실제 아동기 경험과 관련된 좀 더 높은 수준의 그리고 좀 더 현실적인 형태의 내재화된 대상관계가 점차 우세해질 수 있다. 이 표현이 쉽지는 않은데 이분들은 내적 대상관계가 이미 통합되지 않은 대상관계를 가지고 있죠. 보더라인 환자들은. 그러니까 나쁜 대상과 좋은 대상들이 자기한테 통합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고 대상관계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의 셀프, 그리고 자기의 자화상 자체도 통합되지 않은 거죠. 자기의 이상적인 자기와 자기의 모습과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자기 모습, 이런 것들이 서로 분열되어 있는 상태. 그 분열 기제가 여기서 우세한 상황인데
초기의 대상 관계의 질이 힘들었다. 그러니까 자기를 힘들게 하는 대상과 자기가 씨름하면서 살았던 이 대상 관계가 계속해서 반복되죠, 이분들은. 그래서 원 대상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분들은 액팅아웃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죠. 프로젝트 아이덴티티를 통해서도 반복하고. 그래서 그다음 예를 들어서 사랑한다고 하지만 아이가 느끼는 것은 사랑하는 정서로 느껴지지 않고 굉장히 치매적으로 끊임없이 자기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부모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치매적인 부모 밑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자화상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정서를 느끼면서 끊임없이 어떤 대상을 만나면 이상적인 엄마를 만나고 싶은데 실제 만나서는 또 자기 안에 배드 오브젝트 트랜스퍼런스가 일어나니까 부정적인 전이가 일어나면서 좋은 경험을 하지 못하고 과거의 경험을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복 강박이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제 대상관계 측면에서는 과거의 원대상을 외부에 투사하게 되면 그 원대상은 이게 좋은 대상 투사를 하는 것보다 나쁜 대상을 투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쩌면 이 투사가 반복될 수도 있겠죠. 어떨 때는 이분들이 굉장히 좋은 대상을 투사를 해서 그 좋은 대상과의 관계에서 아주 나이스한 체험을 일정 부분 하는데 어느 순간에 다시 나쁜 대상이 투사가 되면서 어제 만났던 사람과의 관계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이렇게 변질돼서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면은 여기서 불연속성이라는 얘기를 아까 우리 6시간에 했었죠. 의식이 불연속성이 있는 거죠. 어제 자아와 오늘의 자아가 같은 게 자아 같지가 않은 거죠. 대상도 다른 대상이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원래 체험 속에서 힘들었던 체험을 이분들은 반복하는데 여기에서 상담을 하면서 상담자와 관계에서는 여기서 교정적인 정서 경험을 한다고 그러죠. 그 corrective emotional experience라는 용어를 쓰는데 교정적인 정서 경험은 이분은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티를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치매적인 대상을 나한테 투사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자꾸 뭐 일러줘야 되고 뭘 가르쳐야 되겠고 채근하고 비판하고 이런 마음이 역전이 속에 일어나죠. 그런데 원래 원대상에게 느꼈던 정서예요. 그런데 이런 정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힘든 정서를 하나를 예를 들어서 본다고 한다면 이런 정서를 항상 경험을 했는데 상담자가 보통 프로젝트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경계선적 인격 구조를 가지면 치료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은 대부분 여기에 프로젝트 아이덴티피케이션 넘어가죠. 그러면 원대상이 했던 것과 똑같이 잔소리하는 대상 그리고 이런저런 걸 간섭하고 채근하고 비난하는 이런 태도를 나도 모르게 취할 가능성이 무의식 중에. 그러면 이분은 내담자 입장에서는 상담자가 과거의 원대상하고 조금 더 다를 것이 없죠. 그러니까 똑같은 대상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반복된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이 상담실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분의 일상 속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학교에 가서 학교 선생님하고도 이런 관계, 교회 가면 교회 목사님하고도 이런 관계가 일어나고 온갖 곳에서 자기가 어머니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다 이런 반복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융합하고 싶어서 쫓아가는데 그 대상에게는 좋은 대상의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나쁜 대상의 이미지가 또 투사되기 때문에 이 나쁜 대상 이미지를 이 상대방들은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결국 치료자가 아닌 모든 사람들은 일상 삶 안에서 이분과 처음에는 관계가 괜찮은데 일정 수준이 지나면 견딜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분이 하는 태도가 반드시 비난하거나 간섭하거나 야단치거나 하도록 하는 이런 역동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개인적으로는
계속해서 자기는 애를 쓰고 있는데 사람들은 왜 나를 항상 똑같이 나를 버리나.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는 버림받는다고 이런 체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은 아무도 모두가 인정머리였고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제 이런 하소연을 하고 평생 사는데 마지막으로 치료실에 왔는데 치료자가 이 프로젝트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이겨내지 못하면 똑같은 경험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치료자가 여기서 이 역전이를 소화하고 비난하는 대신에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분에게 공감적인 태도를 취하고 그리고 불편한 것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상황을 잘 만들어주면 이분들이 과거의 원대상하고의 관계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복되지, 이 죽음 본능이 이끄는 것은 반복 패턴이에요. 반복적인 상황을 계속해서 살아오고 있는데 이 반복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신선한 체험, 자기가 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한다. 여기에서 치유가 시작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서인 접근법을 보통 이고사이칼리지에서는 이건 공감이나 혹은 정서인 커뮤니케이션을 치료 기법으로 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컨버그도 계속해서 해석을 얘기하고 있는 건 치료 기법은 해석밖에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서인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별로 강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임상 경험 속에서는 이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교정적인 정서 경험을 한다는 게 이분들이 회복되는데 결정적인 어떤 기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교수님. 네. 물론 정서적으로 공감을 해줘야 되고 그 환자가 왜 저럴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아무리 이해하려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이제 제 마음에선 갈등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티를 안 내고 그냥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구나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분들한테도 또 어떻게 전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거가 어떤 면에서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베타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혼 얘기들 하면 어떤 아하. 체험을 하는데 이게 베타 요소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것이 꿈이나 혹은 생각의 재료로 가져올 만큼 가공을 못해요. 이분은 가공 프로세스가 없으니까. 그 체험만 있다는 얘기. 아까 불연속적인 의식, 불연속적인 의식 속에서 뭔가 어웨어니스는 있어요. 컨셔스니스는 있는데 의식은 있는데 의식이 통합된 의식이 아니니까. 통합된 어느 하나의 인격이 체험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분열된 현상이라는 얘기. 이런 체험을 하긴 했지만 이게 통합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것이 나한테 그냥 안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이게 이물질이죠. 전혀 이게 뭔지 모르는 것들. 이게 이 사람의 답답함이에요. 그렇죠. 예. 내담자가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데 불편하기만 한 거죠. 불편하기만 하는데 그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를 누군가 컨테인 해주면 시간이 가면서 그게 분노인지 슬픔인지 외로움인지 공포인지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걸러지는 과정. 그래서 어떤 이 베타 요소가 알파 요소로 바뀌는 과정이 컨테이닝하는 과정 속에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비혼이 보는 것은. 그래서 이걸 소화할 수 있는 기능이 상담자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죠. 네.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미닝이 나오죠. 어떤 그게 정서로 오기도 하고 생각으로 오기도 하면서 이분의 무의식이 체험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로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내 무의식이 이걸 잡아내는 거죠. 내 무의식을 소화해서 이분을 우선 이해하고 필요하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터벤션을 통해서 이분이 소화된 것을 되돌려 준다는 얘기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면 이분이 그걸 가지고 생각할 수 있고 꿈도 꿀 수 있게 된다는. 그래서 그 체험이 그런 친절한 어머니를 만나진 적이 없어서 이분은 성장이 안 되고 있다. 정서적으로. 그렇구나.
어쨌든 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결국에는 그분이 그분이 통합적으로 예, 어떤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험치일 것이다. 그렇죠. 그분이 실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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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뭔지 모르지만 불편한 거 덩어리죠. 그 덩어리 예, 덩어리죠. 덩어리를 예.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결국 우리한테 하청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청을 받았으면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고맙다고 그래야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제 이런 일 저런 일을 서로 전이 속에서 주고받는 경험을 하는 건 복이에요. 예, 그렇죠. 오히려 이게 초기 환자들의 경우는 자기도 힘들고 이게 상담을 해서 뭘 되냐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버려요. 이 사람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뭔가 좀 설명을 한다고 해도 이게 미진해갖고 이게 병리가 깊은 사람들은 다 가버려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너무 엑스플로레이션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 그래서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완급 조절을 하거나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네. 초진 단계에서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편리한 방식으로 이 사람을 음. 진단해야 우리가 마음이 편해지잖아. 그러니까요, 교수님. 그래갖고 이게 헷갈려 죽겠어요. 저는 이제 치료 세팅 안에서의 환자를 만나는 방식에만 익숙한데,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예를 들어 이제 이게 병원 세팅이 아니고 내 개인 치료실에서 이분들이 왔을 때, 이거 참 곤란하다. 이거 어떡하지? 뭐 요새 이 고민인 거예요. 이런 환자들이요. 그러니까 개인 세팅하고 병원 세팅은 달라요. 그러니까 병원 세팅에서는 우선 어떤 진단명이 있어야 병원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치료가 어떤 진단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죠. 프라이빗 세팅에서는 진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 환자를 봐요. 그렇죠. 그래야 편견이 없이 이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병원 세팅에서 진단을 해야 되고 인터뷰를 해야 된다고 할 때도 이분들이 크게 자극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분에게 할 수 있는 질문과 할 수 없는 것을 바로바로 캐치해서 이분이 미리 인터뷰 과정에 지쳐가지고 도망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 못 살겠다, 진짜. 교수님, 그게 진짜 말처럼 쉽지 않아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너무 쉽지 않죠? 너무 쉽지 않고 너무나 욕구들을 다 숨기고 있고 진실은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정말 그걸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갈 수 있는 환자가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미숙하다고 하기 때문에 뭐 와가지고 어떤 환자는 또 이제 어느 정도 상담이 진행됐는데 왜 그거를 상담실에선 얘기를 안 하고 꼭 나가면서 그만할래요? 그러고 얘기할까요? 상담자를 봐주느라고 그러는 거죠. 상담자 마음 아플까 봐. 그래서 참, 네. 그것도 제가 다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요. 네. 제일 어려운 상황에 계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 컨보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계속 융의 원형과 상하고 자꾸 이게 이야기가 이게 뭐랄까 이렇게 맞춰진다고 할까 이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 상이라는 걸로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내담자 입장에서는 자기 상 자체가 자기가 스스로 뭐 생성해내거나 내지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상과 융합하려는 것도 뭐냐면은 자기가 자기 상을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대상의 상을 통해서 자기 상을 가져오는 카피 앤 페이스트 하는 것처럼 가져오겠는데, 근데 문제는 그 대상상이 자기의 그 유아적인 어떤 전능 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투사가 된 대상상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들이 반복을 하면서 어떤 전능 환상과 같은 망상 상태에 빠지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그 망상 상태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현실을 살아가는 큰 힘, 그 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망상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상태가 그 이 경계선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증이라든지 그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통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전능한 상을 가진 대상을 쫓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전능한 상.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이분은 어떤 하나님 같은 존재를 찾고 있잖아. 그 뭐? 결핍이 심하다는 말도 어떻게 보면 상의 문제로 보게 된다면은 그렇죠. 예, 그런 융합 대상, 망상으로 인해서 사실상 현실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그 현실 감각이라고 가지고 있는 게 진짜 현실이 아니라 그냥 가혹한 현실만 자기한테 남아있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 리얼리티를 보지 못하죠. 예. 근데 그 친구가 된 거죠. 자기 스스로는 그걸 그 자기상을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자기를 전능하게 만들어주는 대상상과 융합해야만이 이 가혹한 현실을 살아간다는 망상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 발달 과정에서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아이는 처음에 자기의 셀프가 아직은 없는 거니까 어머니의 셀프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어른이 돼서도 그 과정에서 못 벗어나고 독립된 자기의 인격 구조를 형성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다 해줘. 이제 그래서 엄마의 상에 의존해서 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계속 추구하는 거 뭐냐면은 어떤 그 알지 못하는 그 원형에 대한 추구는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원형을 추구하는데 이제 치료자에게 왔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가지는 어떤 알지 못하는 원형과 자기 안에서 떠오르는 자기 상의의 심각한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치료 세팅이 왔다고 생각되는데, 그래 결국은 그 세팅에서 자꾸 던져주는 거 뭐냐면은 자기에게 떠오르는 그 상들을 자꾸 이야기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해받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상의 문제가 아니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치료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과 이게 불일치를 경험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뭐 실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정서적으로 폭주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이 있죠. 그 상을 우리가 컨테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그게 어떤 상이건 이 사람의 자기 상이건 대상 상이건 이게 투사에 들어오는데 이 투사를 컨테인하지 못하면 그 상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해버리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 우선 이해받고 싶어 해요. 자기가 어떤 생각이거나 어떤 정서거나 누군가가 이걸 포용해 줄 대상을 찾는다니. 그게 어머니 대상을 찾으니까 어머니는 허튼 생각을 하건 좋은 생각을 하건 다 우리 애가 하는 건 다 그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기특하지 이렇게 받아주는 대상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우선은 그 기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야 이분이 우선 그 자리에서 이해받는다고 하면서 그 정서가 있을 때 자기가 의지할 대상이 생겨서 우선은 이런 공생관계를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 이분들은 필수적으로 이 관계 공생 경험을 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간다는 얘기. 발달 과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공생 과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안에서 떠오르는 왜곡되었든지 뭐 정상적이지 자기 안에 떠오르는 상들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렇죠. 그게 이제 자기가 표현한 상이 왜곡되었든지 뭐든지 간에 받아들여지면서 그 치료자와의 상이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면서 그렇죠. 조금씩 자기한테 떠오르는 상들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꾸 배워나가면은. 그러니까 이게 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이디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모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프리미티브 띵킹이라고 얘기를 해도 좋고 어쨌든 이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이 다 표현될 수 있도록 허용해지는 대상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해를 받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얘기 이분들은. 그래서 답답하죠. 자기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치료자가 그 자기가 말한 그 상에 자꾸 집착하게 되면은 뭐라고 느끼냐면은 이 사람은 나를 이해 못하는구나. 그럴 가능성도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치료자는 상을 억셉트하면서도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뭔가 하는 거를 자꾸 탐색해 나가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깊은 의미에서 이분들의 무의식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 상 뒤에 상이 하나의 표상이라고 한다면 그 뒤에 있는 무의식은 무엇인가? 그 상이 투사에 되어 오는 그것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를 좀 탐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굳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내면을 모를 때는 굳이 그 상에 대해서 뭐 해석하고 설명해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불필요한 상황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 자체가 무익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불필요한 자극만 더 가중시킨다는 얘기죠. 하여튼 수업 내내 그런 생각 들면서 이게 컨버그의 이야기를 상이라는 말을 갖다 바꿔가면서 쭉 해보니까 한 두 페이지 정도 타이프가 되더라고요. 그래요. 아주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아주 좋은 통찰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쉐어하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우리 한주혜님도 조금 나누시겠어요? 네, 저는 질문인데요. 그러면 이 경계선 환자를 포함해서 지금 강 목사님이 얘기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상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왜곡과 오해의 어떤 가능성 또는 병리의 가능성을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인데, 사실 상이 없이 살아간다는 거는 정말 불가능한 거고, 사실 건강하냐 병리적인가의 차이가 이렇게 통합되지 못한 상들을 앞세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정신이 안 좋은 사람들이 건강한 상으로 대체하는 것만이 어떤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어떤가요? 컨셉이 정확하게 들어오질 않아요. 원래 원형이라는 걸 듣다 보면, 제가 왜 질문을 듣다 보면 그 원형이라는 걸 찾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개인으로서. 그 상을 앞세우는 것만이 어떻게 우리가 일반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상을 앞세우고 자기의 상에 투사하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삶인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영적인 영성수련이라는 그런 거 할 때도 뭐가 있냐면은 뭔가를 찾았다가 아니라 잘못된 거를 이것은 꼭 그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을만 해도 상당히 수준이 높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성령이다 그러면은 이것이 성령이다라고 규정하는 상이 있는데, 그 상에 왜곡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오히려 정상적이거나 건강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건강한 상으로 대치한다는 자체가 사실상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은데, 궁극적인 방향으로 간다면은 상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왜곡이 되었을 수도 있다. 이 정도까지만 가도. 예. 그러니까 왜 상에 집착하거나 경직된 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자유롭게 상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흔히 말하는 통합이라는 게, 나쁜 대상과 좋은 대상이 통합이라고 말한다면은 그 상 또한 왜곡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어쩌면은 좋은 대상이라는 것도 왜곡되어서 이상화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동양식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 유의 세계에서는 음도 있고 양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깊은 어떤 우리가 참선의 경지에서 바라본다면 이런 모든 상들은 어떤 생각들, 상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에 시원에는 무가 있다는 거죠. 공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상이나 저상이나 생겨나기 이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도의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상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는 어떤 굉장히 동양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그 상이 드러나기 이전 상태에 우리의 마음자리가 있다는, 그 마음자리로 항상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 상들에 의해서 좋은 상도 있고 나쁜 상도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매몰되지 않을 수 있는 힘들이 생겨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근원적인 자리, 우리의 마음의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분별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들의 세계로부터, 그 상이 있기 이전의 세계, 우리 안에 우리가 다 우주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데, 우주가 이런 무의 상태로부터, 우주는 항상 그 무로부터의 유가 창조해 오는 과정이니까 이거 전체가 우리 안에 있다. 아니면 이게 하나의 우리의 불성이 있다. 아니면 성령이 있다고 하는 거가 우리한테 있는 신성이라고 하는 게 이게 도라고 이렇게 또 우리가 본다면,
우주의 도가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이 원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이 상들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도 유의 세계겠죠. 이 유의 세계를 넘어서는 상태로 또 우리가 이해할 때만이 이 원형의 얘기에서부터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첫 번째 그 의문점은 그게 가능할 거냐, 그게 원형으로 돌아가는 게 가능할 거냐, 모든 명상과 종교와 어떤 깨달음이 그거를 지향하고 이제 가능할 건가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하면 그게 어떤 치료라고 하는 것, 어떻게 나아진다고 하는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 검증이나 어떤 사고의 유연성 이런 거랑도 같은 말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 사고의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이게 궁극적으로 가면 무의 세계지만 조금 더 그 이전 단계로 가면은 음과 양은 항상 있고 빛과 그림자는 같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그 지점까지만 가도 내가 믿고 있는 건 이건 절대적으로 이 사람 나빠, 이 사람 좋아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이게 통합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경험과 좋은 경험들을 하나로 모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관계 이론들이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게 부분 대상을 통합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자아도 통합이 안 돼 있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만나는 경험들이나 어떤 우리의 사고나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은 그거 자체가 좋고 나쁜 게 아니고 그 속에는 다양한 측면의 것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어느 한 측면만을 본다면 우리는 여러 대상을 만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한 대상에 똑같은 대상, 어머니 대상 중에 어머니의 여러 측면이 있는데 나는 그중에 내 마음에 안 드는 한 부분만 취해가지고 어머니라고 우기는 사람은 다 어머니 전체를 절대로 보질 않죠. 어머니가 가진 좋은 것들은 다 이 사람에겐 없는 것이 되고 자기가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몇 가지만 가지고 어머니 전체를 채색하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부분 대상으로 사는 게 불행하다는 거죠. 전체적인 상, 현실 대상, 현실 검증이 안 되는 걸 이렇게 돼버리면 실제 어머니는 그렇게 나쁜 분이 아닌데 이 사람한테는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상이고 어떻게 이런 어머니가 세상에 있어요. 내 어머니지만 난 이 어머니는 내 평생 난 만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현실라고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의 하나의 고착된 상을 가지고 그것도 부분적인 상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현실의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그 대상 자체도 왜곡이 심각하게 일어나 버리는 거죠. 저는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느냐 한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원형 자체는 찾을 수 없는 거죠. 데피니션 자체가. 원래는 원형 자체의 데피니션 자체가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데피니션을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여러 상들의 가능성을 원형이라고 한다는. 거기에서 어떤 형식만 있지 어머니라는 어떤 형식이 있는데 그 어머니의 형식 속에서는 아주 젊은 어머니도 있고 나이 든 어머니도 있고 그리고 아주 친절한 어머니도 있고 어떤 가혹한 어머니도 있고 여러 가지 상들이 거기서 고착되어 있는 원형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는 다양한 어떤 이런 형식, 어머니라는 형식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런 상태를 원형이라고 하니까 내용은 비어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 원형을 찾아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원형을 찾았다고 하는 순간 그건 그냥 상이에요. 그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것은 그 원형에서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상을 만난 것이지 원형 자체는 누구도 만날 수 없는 것이다. 이미 내가 원형을 만났다고 하면 이미 그 원형 개념은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을 만날 수 없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 안에 공격성이 있다고 하더니 공격성은 너무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격성 원래 어떤 추상화되어 있는 공격성이라는 본능, 공격 본능은 우리가 못 만난다는 얘기죠. 공격 본능의 데리버티브, 파생물은 여러 모습으로 만난다는. 그러니까 원형 자체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원형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여러 상들은 우리가 만날 수 있지만 원형 자체는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굉장히 초월적인 이미지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신증이나 경계선 장애나 보면은 결국은 이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망상인 게 전능환상이라는 그 뭐냐면은 자기가 말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이 원형과 같은 것처럼 취급을 해버리니까 결국은 이 망상에 빠진 상태가 나타나서 보니까 이 어느 정도에 따라 가지고 이제 문제가 달라진다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 상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가 각각 다 다르죠. 근데 그 상이 그 아주 전능한, 그러니까 거의 이게 하나님 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 원상이 아까 얘기대로 하나님 원상을 먼저 부모에게 투사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어떨 때는 부모님 원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떨 때 하나님 원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원상과 부모 원상을 구별할 수 있느냐? 융도 잘 설명 못할 거예요. 내가 봐서는. 어쩌면 아이는 처음에 부모에게 하나님 원상을 투사한다고 얘기를 한다면 부모님 원상은 처음에는 하나님 원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전능한 부모를 가지고 있죠. 처음에는. 근데 그 전능한 부모가 현실 세계 속에 자꾸 깨지니까 이 상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이 전능한 상이 다시 우리 어른에게도 덮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게 부모의 상으로부터 이게 오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하느님의 상이 계속 남아 있어서 다가오는 건지 이건 설명하는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원상이라는 것은 우리하고 무관한 객관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스피릿이라고 하는 거죠. 자발적인 힘이라는 얘기예요. 객관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튼 성경이나 사람들 통해서 이게 보면은 나타나고 있는 그 인간을 파괴하는 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특성으로 보이는 게 저는 이제 전능황상하고 그 시기심, 그렇죠. 그 두 개가 융합된 어떤 상들이 상당히 이 종교적이거나 아니면 우리 사회생활이나 이 심리 상태를 파괴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한 주간 동안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어떤 전능한 상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 투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같은 것의 두 변일 수도 있죠. 내가 질투를 가지는 것은 내가 전능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나보다 좋은 것을 가진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걸 용납할 수 없죠. 그럼 나에게 이 전능감을 없애는 대상이 있다고 하면 그 대상을 없애야 내가 전능함에서 살아남을 수 있잖아. 여러분들 어쨌든 이 두 가지 얘기들 오늘 융의 얘기, 융에게서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융으로부터 오는 생각들을 단순하게 우리가 정신 분석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영성적인 측면에서도 이 개념들은 굉장히 숙고해 볼 만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팬터시라고 정신분석 쪽에서는 무의식적인 팬터시 이론, 그리고 융이 얘기하는 아키타입 이론, 이런 게 이미지나 어떤 프리미티브 띵킹, 프리미티브 아이디어, 플라톤의 이데아라는 개념,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플라톤의 이데아 개념 자체가 지금 보면 엄청나게 큰 개념인데 한동안 물질주의, 만능주의 속에서 이 개념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됐는데 현대에 와서는 이 개념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죠. 융의 이 개념, 아키타입이라는 개념도 결국 플라톤의 이데아 개념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어떤 과거에 있었던 깊은 통찰들과 현대 임상적인 어떤 현실 속에서도 과거의 그 자연 철학적인 것들이 굉장히 깊이 있게 현대에 되살아나서 현대 임상 현장하고도 연결시켜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또 한쪽에서는 이건 우리의 영성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한 순례를 하고 있는가 하는 쪽에서 함께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아닌가 싶어요.